두 번째 키워드는 꿈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 이 전근대를 접근할 때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 옛날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한번 물어보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소통이라면 근현대는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접근하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 기본적으로 우리 근현대사는요, 한 1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1876년, 물론 시기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교과서상 공부를 본다면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1910년 일제강점기 들어간 그 전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개항기라고 합니다. 개항기.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4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현대사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요.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니까 개항기의 과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그림 명백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죠?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 신분제 사회. 개항기의 과제는 뭐냐면 바로 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학생들이 가르쳐요. 개항기의 그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사건 두 개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갑신정변이고 두 번째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갑신정변 한번 볼까요?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왼쪽부터 김옥균, 그 다음이 오른쪽이 홍영식,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박영효, 그 다음에 요 맨 아래가 이제 서광범, 그 맨 끝이 이제 서재필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저 맨 마지막에 서재필이 지금 19살이에요. 갑신정변 이렇게 딱 얼굴 잘 보세요. 저 위에 저 갓 같은 거 이거 떼어놓고 한번 얼굴만 보세요. 현대인의 그 머리 스타일로 한번 보시라니 굉장히 젊었어요. 정말 젊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즉 신분제 사회의 어떤 그 혜택을 가장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갑신정변을 가르칠 때 14개조 개혁안 우정총국에서 출발했어. 14개조 개혁안이야. 여기서 입헌군주제 지향했어. 그 다음이 신분제 폐지 주장했어. 이렇게 가르치고 다음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저 스스로 글자를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소통하셔야죠. 잠깐만 멈춰보세요. 진도 빼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전제 이제 이 필수학사 시대에서는요 다 안 가르치셔도 돼요. 그렇게 문제 내지도 않고요. 아주 디테일한 문제 내지 않습니다. 전체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부담 내려놓으셔도 돼요. 과감하게 안 가르치고 빼셔도 돼요. 잠깐만 멈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그 자리에 멈추시고요. 그들과 좀 이야기를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20대, 평균 연령 20대예요. 맨 막내는 19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나이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신분제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의 자제로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분제를 없애줘요. 그냥 똑같이 그냥 손잡고 평등하게 살지예요. 잠깐만 멈추셔야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했지? 혹시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정총국 14개조 개혁안 입헌제 주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잠깐 멈추시고요. 왜 저런 주장을 저 사람들이 했지? 저 젊은 나이에? 나라면 어땠을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진을 쳐다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사람들은 다 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 저 살아있는 저들의 꿈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을까?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꿈을 꿨을까? 한 번쯤은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갑신정변은 잘 아시겠지만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실패했어요. 그때 그 갑신정변이 끝났을 때 그 많은 사료들 보면요, 다 손가락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몇천 년간 내려왔던 신분제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다 손가락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경거망동한 자들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언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또 멈춰볼게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그 시기에 갑신정변을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돌아가서 선생님들은 이 갑신정변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 99%가 다 그 시대의 언론과 마찬가지로 경거망동한 짓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당시 이들은요, 철저한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와볼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잠깐 있다가 현재 잠깐 다시 현재로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우리 사회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도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수 의견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소통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당시 철저한 소수 의견 경거망동한 짓이라고 비난받았던 이들의 주장이,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이라는 것들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고민의 지점들이 바로 한국사 수업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과제는요, 아까 그 개항기 과제가 신분제로부터 해방이었다면 일제강점기는 바로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입니다. 아까 그 경복궁 근정전에 지금 일장기에 걸려 있고요. 여기 백두산입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제시대는 다 그랬다. 자꾸 그 친일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자꾸 왜 과거를 바라보냐. 앞으로 지금 살아갈 미래가 많은데 왜 과거를 자꾸. 그러면서 과감히 얘기하죠. 너 일제시대 가봐. 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그럼 무서워요. 그 질문이 들어오면 무서워요, 사실. 그러면서 나도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일제시대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왜 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 미쳤나? 일제시대 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오성과 한음 아시죠? 오성과 한음. 네, 거기 이항복 그 집안이 정말 잘 나가는 조선시대 명문가였어요. 명문가 쫙 내려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 자제들 이회영, 이시영 이 집안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몇백 년 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하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때 그들이 급하게 팔았던 돈이 현재 시가로 약 600억입니다. 이 돈 다 팔아가지고요, 만주에 가서 땅 사고요, 집 만들고요, 학교 만들고요, 군인들 양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군대, 서로군정서, 이후에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그 만주를 넘어가서 3년 만에 그 엄청난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요,
그들의 일기를 보면요, 강냉이 죽이 없어서 서로 아껴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또 잠깐 멈춰 보셔야죠. 잠깐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진도 빼는데 너무 급하지 마시고요. 잠깐 멈춰 보셔야죠. 아니, 정말 빵빵한 집안인데,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인데, 그냥 적당히 일본에 좀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면 대를 이어 잘 살 텐데, 이 사람들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뭘까? 또 한 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3년 만에 그 재산 다 팔고 강냉이 죽이 없어서 서로 그 옥수수를 빌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런 걸까? 이분들 왜 그랬을까? 이분들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자기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자기의 자식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에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때 그 이시영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맨 마지막 문구, 정말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저 문구예요. 66 일생으로 답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66 일생으로 답했다. 나는 과연,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내 삶으로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떤 과제는 바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항기의 과제가 신분제로부터 해방이었고요. 일제강점기가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죠. 바로 독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189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다라고 하는 선지를 우리는 잘 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역사를 글자 외우는 어떤 그런 수업이 아니거든요. 잠깐 멈춰서 현장에서 물어봐야 돼요. 6월, 아마 현장에서도 아마 조금 여기 계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명동입니다. 저기 지금 뿌연 연기가 바로 최루탄이죠.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기 계시지, 저분들? 왜 저기 계신 걸까? 뭘까? 그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거든요. 왜 저기 계신 걸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 직선제, 6.29 선언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시험 문제, 시험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들과 소통하는 게 전 진정한 한국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들과 물어보는 것이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에게는 꿈이 있었죠. 바로 자기의 자식들한테만큼은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이전까지 그게 안 됐거든요. 대통령을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박수 짝짝짝 쳐가지고 자기에게 뽑았거든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한번 물려주겠다라는 꿈, 그들의 꿈을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가난이죠. 가난으로부터 해방. 19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린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멩이와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 속에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울음과 사람과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의 장미꽃은 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돌멩이와 울음과 사람, 그 3요소에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요. 서독에 가서 1000m 되는 곳에 내려가서 그들이 가지 않는, 서독인들이 내려가지 않는 곳에서 광물을 캐고요. 시신을 닦는 간호사 일도 하고요. 중동에 가서 뜨거운 뙤약 따라서 일도 하고요. 청계천에서 미싱을 놓치면서 그 작은 돈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유지했던, 생계를 유지했던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지죠?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교사니까 월급 받잖아요. 그죠? 예, 받으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교사 되면서 이제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죠. 넉넉히 드렸습니다. 교사가 이거 뭐. 그렇지만, 넉넉히. 제 딴에는 넉넉히 드렸습니다. 넉넉히. 예, 정말 넉넉히 드렸습니다. 쓰시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진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쓰시라고 제가 계속 매달 용돈을 드렸죠. 그랬더니 몇 달 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통장이에요. 열어봤더니 최태성. 제가 정말 짜증이 났어요. 제가 감동한 게 아니라요. 제가 짜증이 났다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놓친 애들 쓰라고 줬더니 이거 지금 뭐, 제가 정말 버럭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아들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집을 나서 지금 운전하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아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현대사구나. 내가 현대사를 만나고 있었구나. 그분들은요, 돈을 쓸 줄 몰라요. 안 해봤어요. 해보질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돈 갖고 자식들한테만큼은 지긋지긋한 가난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봤던 거예요. 돈을 쓰는 법을 몰라요.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줘도 못 써요. 아, 이게 현대사구나. 저도 역사를 가르치지만 제가 역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봤구나. 내 현대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너무 멀리서 내가 역사를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수습이 안 돼요, 제가. 네. 역사가 멀지 않습니다. 역사가 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어요. 네. 그런 역사를 좀 우리 학생들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죽어있는 딱딱한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가 내 삶이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거 관계, 그게 역사구나. 죽어있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번 교사들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냥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게 역사고 그게 역사의 발전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부터 학생들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말 다들 이렇게 수습이 안 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냥 한국사라고 하는 것들이 죽어있는 어떤 글자를 외우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꿈꿔보면서 오늘 이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